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와 개념들을 모아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새로운 내용이 아닌 여태까지 단편적으로 올려드렸던 내용들을 비슷한 주제들을 묶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특히 토지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공부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간단하게 정리해서 올렸던 영상들을 묶어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오늘은 땅의 쓰임새와 종류에 따라 각종 규제들을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준비했으니 꼭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들 중 하나인 용도지역, 지구, 구역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토지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워낙 세분화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헷갈릴 수 있는 용도지역과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할 수 있죠. 국가에서는 땅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지 목적을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을 지어야 한다든지 규제를 한다든지 이처럼 법으로 정해 놓은 것이죠. 용도지역의 정의를 보면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쓰여있는 내용처럼 건물의 용도, 면적, 높이 등을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용도지역은 토지의 이용 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구분하게 됩니다. 용도지역은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나뉘고 또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용도구역 또한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에만 적용이 되며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은 하나의 토지의 중복으로 적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용도지역의 종류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먼저 도시지역 안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외에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그리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역을 세분화해서 어떤 부분들을 법으로 정해놓았는지 알아볼 텐데요. 너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지는 않고 몇 가지의 내용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제1, 제2종 전용 주거지역, 제1, 2, 3종 일반 주거지역, 준주거지역으로 나뉘는데요. 규제 내용을 보시면 아래로 내려갈수록 용적률이 높아지죠. 건물 전체 면적을 제한하는 용적률이 높을수록 토지의 가치는 당연히 높아집니다. 여기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고층 주택을 짓기에 적합하고 건폐율 50에 용적률이 300%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에는 아무래도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적합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준주거지역도 좋지만 용적률이 500%까지이기 때문에 제3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은 비교적 비쌀 수밖에 없겠죠.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 상업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여기서 중심 상업지역은 건폐율이 90에 용적률이 1500%까지이기 때문에 가장 비싸다고 할 수 있고 초고층 건물들이 있는 지역이 여기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외의 부분들은 천천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업지역을 보시면 전용, 일반,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중에서는 준공업지역이 경공업, 그리고 주거, 상업, 업무의 기능을 보완하기 때문에 공업지역에서는 가장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의 마지막인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는데요. 보전녹지지역은 말 그대로 보전의 목적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개발이 어렵습니다. 생산녹지지역도 주로 농업을 생산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에서는 자연녹지지역이 그나마 불가피한 경우에 제한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자연녹지 지역을 풀어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하기도 하죠. 이제 비도시 지역인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관리지역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건폐율과 용적률도 높아 더 많은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좋다고 할 수 있겠죠. 나머지 농림지역은 농사밖에 할 수 없는 땅이고 자연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용도지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지구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 경관, 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 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용도지구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용도지역처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용도지역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용도지구는 하나의 땅에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는 것을 함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도지구는 총 9가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지구의 정의를 보면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쓰여 있는데 토지 투자를 하려는 분들께는 당연히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지구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지구 하나하나의 내용을 모두 살펴보지는 않겠지만 어떤 지구가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지 정도만 숙지하고 계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경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이 5가지는 모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특정용도 제한지구, 복합용도지구 중에서는 바로 3가지의 지구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복합용도지구입니다. 건물의 면적이나 높이, 용도 등을 완화시켜주기 때문에 당연히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적인 측면으로도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또 경관지구, 방제지구, 보호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가 세분화되어 나뉘는데 오늘의 영상에서는 너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다루지는 않겠고 공부하실 때 좀 더 자세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용도구역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도구역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라는 내용만 봐도 용도지구에서 말한 내용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도구역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를 보완하기 위해 지정해 놓은 곳으로 용도지구와 중복해서 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총 5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중에서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라고도 하는 이 구역이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에서도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과 완화하는 내용으로 나뉩니다. 바로 입지규제 최소구역만 완화하는 내용이고 나머지는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이 된다면 내 땅의 가치가 크게 오를 수가 있겠죠. 나머지 구역들은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살펴보자면 이 구역은 사전에 미리 발표가 되기 때문에 그 정보를 찾아보고 아시는 분들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정의는 도시지역에서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켜 도시 정비를 촉진하고 지역 거점을 육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라고 하는데요. 도시를 정비한다는 재개발과 같은 정비 사업에 포함이 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을 지정하는 지역에 대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용도지구 중 하나인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미 오픈마인드 채널에서 다뤄드렸던 내용인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있는데 이는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정확히 확인할 수가 있고 모든 땅에는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나뉘어 있죠. 그리고 용도지구와 용도구역이 추가로 붙는 땅은 대부분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런 옵션이 붙어 있지 않은 경우가 더 좋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반대로 취락지구는 붙어 있으면 오히려 좋은 땅이 됩니다.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락지구의 정의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개발제한구역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해 지정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의 하나입니다. 취락지구는 예전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농업지역 내에서 농어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서 개발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라고 정의되었었고, 지금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정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나뉘는데요. 자연취락지구는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이며, 집단취락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안에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같은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생활하지는 않는 지역이죠. 보통은 주거, 상업, 공업 지역의 주 생활권이 형성되는데, 그렇지만 이 외의 지역에서도 사람들이 생활을 하며 농업과 같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느 정도의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데, 그 마을의 사람들도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취락지구로 지정된 지역에는 해당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에서의 규제보다 완화된 건축 제한과 건폐율을 적용받게 되며, 공공에서는 취락지구 안에 주민의 생활 편익과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집단 취락지구의 지정 기준에 대해서 보자면,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가 10호 이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모여 산다고 다 지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가구 이상이 모여 마을을 이루어야 집단 취락지구로 지정이 된다는 부분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번 취락지구의 모습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지 예시를 통해 한번 볼게요. 먼저 경기도 안성시 보계면에 위치한 곳을 보면 주변은 다 농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쪽에는 마을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곳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적 편집도나 눈으로 보기에도 언뜻 알 수가 있지만, 정확한 것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지역을 보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위치한 곳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이 다 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곳은 개발제한구역에 속합니다. 이곳의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보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그리고 집단 취락지구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방금 전 안성이 지역에서도 똑같이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는 곳이었는데, 한쪽은 자연취락지구이고 다른 한쪽은 집단취락지구라고 되어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개발제한구역에 따른 구분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개발제한구역이 설정되어 있으면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고, 나머지의 지역을 취락지구로 지정할 때는 자연취락지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취락지구가 지정이 됐을 때 어떤 점이 과연 좋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의 지정 대상지 중에서 녹지지역을 보면 보통 자연녹지지역이 건폐율 20%로 설정되어 있는데, 자연취락지구가 지정됨으로 인해서 건폐율이 무려 60%까지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취락지구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은 말 그대로 보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그렇지만 집단취락지구로 지정이 되면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 건폐율 60의 용적률 300%까지 허용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는 이유는 건폐율을 60% 미만으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건폐율 40의 용적률 100%로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각각 층수 제한이 있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셔야 하고요. 취락지구가 지정이 되면 주택, 1종 근생, 2종 근생 등의 다양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되어 더욱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기본적인 토지 용어들 중에서 28가지의 지목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개념이겠지만 토지를 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목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요. 총 28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에서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장래 토지의 쓰임새라고 한다면 지목은 토지의 현재 쓰임새라고 할 수 있는데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 토지의 성격, 용도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국가가 지정하고 소유권자가 지목 변경을 신청하여 변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개념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씩 살펴보자면 농지에 속하는 전, 답, 과수원이 있습니다. 전은 쉽게 말하면 밭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않고 곡물, 약초,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전은 답보다 땅이 밑으로 꺼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성토 비용이 적습니다. 그래서 전을 대지화시키는데 비용이 절감된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답은 논으로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여 벼, 연, 미나리, 왕골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입니다. 전보다 밑으로 땅이 꺼져 있기 때문에 전보다 대체로 저렴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어느 쪽이 더 좋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 지역에서 전과 답의 지가를 비교하여 답이 많이 저렴할 경우 매입 후에 성토를 하면 되지만 대신 꺼져 있는 높이가 사람 키보다 깊은 2m 정도 이상이 넘어가면 비용이 많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지목보다는 용도 지역이 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잘 비교해 보신 후에 선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과수원으로 사과, 배, 밤 등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지배하는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저장고 등을 말합니다. 목장용지는 축산업 및 낙농업을 하기 위하여 초지를 조성한 토지,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를 말하고요. 임야는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등으로 전, 답보다는 훨씬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나무도 있고 경사도도 있기 때문에 대지화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 문제 때문에 점점 임야에 제한을 두기 시작해서 잘 알아보고 개발이 가능한 임야, 준보전 산지인지 체크하셔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광천지는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고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염전은 바닷물을 끌어들여 소금을 채취하기 위하여 조성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제염장 등을 의미합니다. 다음은 대지라고 하는데 주거, 사무실 등 영구적 건축물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 택지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입니다. 전, 답, 과수원 같은 농지는 비용을 들여서 대지로 바꿔야 하고 농지에서 대지를 만들면 농지 전용 부담금인 세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대는 이미 바뀐 후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 된다는 특징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전, 답, 과수원보다는 가격이 비쌉니다. 나머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은 말 그대로 공장을 짓고 학교를 짓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부지를 말하고요. 원래도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부분들은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 자연유수, 모래, 바람 등을 막기 위해 설치된 방조제, 방사제, 방파제 등의 제방이 있고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인 하천이 있습니다. 또한 국어는 인공의 수로, 뚝 및 그 부속시설물의 부지와 자연의 유수가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로 원래 도로에 붙어있지 않은 땅은 건축 허가가 나지 않죠. 하지만 맹지 옆에 국어가 붙어있으면 국어 점용 허가를 통해 도로를 낼 수 있고 이는 건축 허가가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 댐, 저수지, 소류지,
연못 등의 토지와 연, 완골 등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안 되는 토지인 유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채용용지, 유원지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종교용지, 사적지가 있고 묘지는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내 땅이 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잡종지입니다. 잡종지는 다른 지목에 속하지 않는 토지로 쉽게 보기는 힘들지만 투자 가치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웬만한 것들은 모두 지을 수 있기 때문이죠. 집을 지으면 대지, 공장을 지으면 공장용지 등이 되고 활용도가 높습니다.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임야 투자 시 알아두면 분명히 도움이 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토의 60에서 70%가 임야, 산이기 때문에 임야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야의 정의를 한번 보면 측량 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의 종류 중 하나로 삼림 및 들판을 이루고 있는 숲, 습지, 황무지 등의 토지를 말한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임야의 특징을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임야는 집원 앞에 산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무슨 동 산 15-2번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평당가는 저렴하지만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토지의 전체 매매가는 비쌀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획부동산에서 임야를 매입해서 지분 투자로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꼭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야는 개발 행위에 대해 제한이나 규제가 많기 때문에 토지를 매입하시기 전에 상황과 조건을 잘 알아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특징은 지목 변경입니다. 지목 변경은 임야 투자의 꽃이라고도 하죠. 매입한 산을 개발 허가를 통해서 전원주택, 공장, 다양한 건물들을 지을 수 있게 된다면 그 토지의 가치는 상승하고 지가가 상승하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임야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산지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나뉘는데 보전산지는 임업용 산지와 공익용 산지로 또 나뉘고 말 그대로 보전한다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투자로는 알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준보전 산지는 규제나 제한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에 임야 투자를 하려는 분들은 준보전 산지로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사려는 땅이 보전 산지인지 준보전 산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토지이용 규제정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이트를 들어가서 주소를 입력하면 지목이 무엇인지, 산지의 종류가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토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경사도와 인목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우선 경사도는 대부분 25도 이상이면 개발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꼭 따로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660제곱미터, 약 200평 이상의 산지 전용 허가 시 반드시 인목 축적 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나무의 밀도가 50%가 넘어가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또한 소나무, 보호식물 등 인목의 수종에 따라 개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임업정보 다드림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예시를 보시면 경사도와 수종, 그리고 여러 가지 산지에 관한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내가 사려는 토지에 건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한 사항인데요. 임야뿐만 아니라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사항이니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바로 도로와 전기, 배수로입니다. 간단히만 살펴보자면 도로는 4m 혹은 6m 도로가 확보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하는데 지자체 조례마다 다르기 때문에 따로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기는 어디까지 들어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고 상하수도, 배수로가 잘 되어 있는지까지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야 중에서도 묘지에 관해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분묘기지권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로 인하여 취득한 경우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중에 한 가지 요건만 갖추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내 땅이 되더라도 묘를 함부로 이장을 할 수 없고 권리가 나에게 없다는 것이죠. 이럴 때는 계약서를 작성할 때 개발 허가가 난 후에 잔금을 치르겠다든지 이러한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 꼭 필요하겠죠? 오늘은 이렇게 임야 투자에 대해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어떤 점을 조심해야 하는지 알아보았는데요. 기본적인 상식과 더불어 관할 지자체에 문의를 하고 현지 토목측량 사무소에 상담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그 땅의 개발 행위를 허가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충분히 알아보신 뒤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정보가 구독자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더 좋은 부동산, 토지 정보들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